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생활 기능 훈련을 강의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수급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기능 훈련을 어떻게 증진시킬지에 대해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상생활 기능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재가급여에서 방문 요양, 그리고 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모든 서비스에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라는 문구로서 일상생활 기능 훈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에서 단기급여,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든 급여 서비스에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런 문구로서 기능 유지나 향상을 위해서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일상생활 훈련에 대해서 관련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기능 훈련은 신체 기능의 훈련, 기본 동작의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전문 서비스로서 물리치료 그리고 작업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조금씩 겹쳐 있습니다. 신체 기능에서 연화 기능, 그리고 기본 동작 훈련에서 휠체어 조작,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서 보면 식사 동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혼재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에 의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상생활 기능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신체 기능도 필요하고요, 인지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체, 인지, 일상생활 훈련은 현재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오늘 강의를 드리는 부분들이 내용이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제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훈련에서 증진의 가장 큰 목적은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유지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이분들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는 시설에서 이분들에게 일상생활 기능이 유지만 될 수 있어도 엄청 큰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실 자립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두뇌와 신체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기능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적합한 훈련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롭게 재현할 거는 구분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뭐냐면 수급자 어르신들께서 현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 등급과는 다르게 기능 수준을 구분류로서 새롭게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제시하냐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분들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그분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저희 팀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급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 범위라는 걸로 제가 이제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일상생활 기능이라는 게 현재 되게 많은 범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두 다 범주화 시킨 것들을 한번 모아서 하위 영역으로 묶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 활동이 두 개가 있는데 일상생활 활동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는 이유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천천히 보시면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은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 감기, 몸단장, 목욕.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데 수단적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 수만은 없죠. 타인과의 교류도 필요하고 조금은 더
어려운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 있냐? 수급자분들 중에서도 기능 수준이 매우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기능 수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능 수준이 아주 좋으신 분들한테는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재현을 해서 이런 어려운 활동들을 이분들한테도 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지기능 살펴보시면 인지기능 같은 경우 제가 되게 많은 교육을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뭐가 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90% 이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력이요. 그러면 기억력이 단가요? 그러면 기억력이 단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재현을 새롭게 해주는 게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인지기능도 살펴보시면 총 12개의 아이템으로 나뉘어 있는데 진압력, 주의력, 단기기억력, 작업기억력 등 세부 하위 영역이 되게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기능도 여러 가지로 나눠 놓은 거는 수급자분들께서 각 분류에 맞게 그 어떠한 신체 기능의 훈련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11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류라는 거를 어떻게 나뉘냐면 제일 먼저는 인지 그리고 신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놓게 되면 잘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와 세 가지 그래서 3, 3은 9 그래서 구분류로 나눠 놓은 건데 인지 기능도 상중하 신체 기능도 상중하 그래서 이 상중하와 상중하를 조합시켜서 총 9개의 분류로 향후에는 제가 계속 강의 시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분한테 과연 맞는 인지기능 훈련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사실 되게 치매 어르신이라고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 아주 초기 어르신이세요. 초기 어르신인데 저 누구예요? 라고 하면 적합한 활동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초기예요. 아주 초기. 근데 제가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진 않으시거든요. 초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아주 후기 어르신들 정말 치매 말기 어르신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기억력 훈련을 한다. 맞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인해서 초기 어르신한테 내가 누군지 물어보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는 후기 어르신들한테 아주 치매 말기 어르신한테 단기 기억력 훈련을 시키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문서로서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 지금 그래프를 여기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르신들은 요 순서대로 깨집니다. 이 순서대로.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계산하기죠. 그 다음에 날짜. 그래서 이걸 진압력도 시간과 장소와 사람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깨지는데 시간, 장소, 사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시간, 다음이 장소, 다음이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깨지는 거 모델을 한번 보시면 시간이 제일 먼저 깨지고요. 다음에 장소고요. 다음으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아주 초기 어르신들한테는 시간 진압력 훈련이 필요한 거고 중기 어르신한테는 장소 진압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말기 어르신한테는 사람 진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이분이 당신의 딸인지 아들인지 이런 훈련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상, 그리고 여기가 중, 이쪽이 하입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만약에 되게 친한 지인이 만약에 치매로 오세요. 아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질문도 주변에서 많이 받으실 겁니다. 뭐냐면 이분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라는 거 아니면 이분이 치매인데 뭐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사실 이 도표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지인이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 순서대로 깨지죠.
그러면 하나씩 보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돼요, 아래는. 이런 모델로. 위에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까지 된다. 그럼 이분의 수준은 현재 여기에요. 그러면 요거를 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생활 기능 훈련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모델로서 선생님들이 적용하기 쉽게 한 모델을 선생님들께 교육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일 인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처음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으로 중간 기능 가지신 분들은 여기 기능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분한테 정말 맞는 훈련이 뭘까? 어르신들을 훈련할 때는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뭐냐면 깨질 거를 예측해서 깨지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지금 막 깨진 거라면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여기서 X와 O로 보면 요 정도 레벨이 되겠죠. 뭐냐면 정말 깨진 거, 방금 전에 깨진 거는 살려줘야 되고, 앞으로 이 사람이 뭐가 깨질까 예측해서 그거를 지켜줘야 되고, 그런 게 치매 수급자 어르신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신체를 보겠습니다. 신체. 보면은 신체도 이게 내가 보는 수급자 어르신하고 조금 안 맞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분들은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나 수치화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모델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어르신들, 그냥 노화에 의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재현을 한 것이지, 이게 과연 이거에 따라서 100%가 다 맞다, 그건 아닙니다. 한 90%에서 95% 정도 이 모델에 거의 부합할 겁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다 하지죠. 하지.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하지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그 하지 골절, 낙상인 분들은 보시죠. 자주. 왜 그러냐면 하지 기능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 주로 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급자 어르신분들은 기능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는 하지, 다음은 상지, 그 다음에 최후에 오면은 아주 작은 관절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우리 수급자분들은 제일 먼저 하지 근력이 약해지는구나, 하지 관절이 정말 약해지는구나, 다음으로 상지 관절이 안 좋아지는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지는 가까운 쪽 말하는 겁니다. 가까운 쪽. 이 가까운 쪽 관절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떨어지는 게 이 손 쪽.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수급자 분들이 손가락이 잘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손가락은 나중까지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수급자분들이 제일 먼저 걸어 다니다가 제일 먼저 깨지는 게 걷지 못하는 거죠. 왜? 여기서 얘기하는 하지 기능, 그리고 보행 기능,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깨지기 때문에 수급자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하지 운동부터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신체 기능도 보시면 결국에 요 순서대로 깨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뭐라고 돼 있냐면 좌측 하지, 우측 하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국에 수급자분들이 제일 먼저 깨지는 거는 하지 기능. 다음으로 보시면 어깨, 상지, 무릎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좀 가까운 관절, 근위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전문 용어로. 가까운 쪽에 있는 이런 관절들이 깨지고, 마지막에 손목, 팔꿈치 이런 쪽이, 손가락 이쪽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급자분들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제일 먼저는 하지, 다음으로 제일 나중에 깨지는 거는 손가락,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한번 모델을 봤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깨집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제일 쉽게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제일 어려운, 수급자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봤더니 목욕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급자분들의 기본적 일상생활이 깨지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깨지는 거는 목욕하기죠. 그러면 수급자분의 기능이 좋다. 그럼 그분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목욕하기가 필요하죠. 왜? 그분은 앞으로 제일 먼저 깨질 걸로 예측되는 거는 목욕하기니까. 근데 제일 나중에 깨지는 게 식사하기인데 우리 수급자분들은 밥을 혼자 못 먹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식사하기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목에서 살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식사하기입니다. 근데 우리 수급자분들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시면 밥을 아무거나 먹는 이 식행위가 문제지 그분들이 밥을 먹다가 사례가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노인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조금 다른 경우는 뇌졸중 같은 경우, 뇌졸중 같이 걸렸을 경우는 이 식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활동이 되는데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이분이 식사하기가 어려워진 거다. 노화에 의해서 식사하기가 어려워진 거는 제일 쉬운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상, 중, 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없는 게 하나가 생겼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수단적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수단적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일상생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상생활 수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능 수준이 좋은 분한테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목욕하기, 머리 감기, 몸단장, 옷 입고 벗기. 옷을 입고 벗는 게 왜 어려워? 그 옷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해주냐 서비스를? 아닙니다. 이분이 최대한 여기 써있는 이 항목들을 오래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선생님들은 아마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아래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이거는 제일 쉬운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능 수준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요 식사하기 훈련, 체위 변경 훈련 이런 거라도 해서 이분들의 일상생활 수행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마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제가 상중하, 인지기능, 그리고 신체기능, 일상생활을 다 똑같이 상중하로 나눴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요것만 여태까지 이해를 안 해주셔도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 슬라이드가. 뭐냐면 수급자 어르신들의 구분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구분류에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이냐 요 알고리즘 모델입니다. 처음에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횟수를 객관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모호한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1회 이상이다, 이하이다. 1회 이하입니까? 그럼 yes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화장실은 내가 독립적으로 걸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가도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면 yes, 못 가면 no죠. 그 다음에 종이를 잡아보세요. 제가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종이를 잡나 못 잡나를 보는 거죠. 왜 이 종이를 잡아보세요가 나가냐면 내가 최소한 간단한 명령을 시행했을 때 이 명령 시행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갔어요. 네 번째 질문 볼게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가 뭐 그분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 진압력입니다. 알면은 구분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yes 했는데 두 번째에서 no 했다. 그러면 다시 종이를 잡아보세요. 했을 때 못 잡으면 1, 잡으면 이렇게 와서 다시 Q4로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총 구분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구분류 체계 앞에 모두 다 이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건 이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요 네 가지 질문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4개.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냐 이상이냐. 그리고 스스로 화장실을 할 수 있냐 없냐. 종이를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안다, 모른다. 네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yes 아니면 no,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총 여기에 분류해서 9분류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9분류. 그럼 9분류에 따라서 신체 기능은 난이도가 어떻고 인지 기능은 어떻고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은 어떻고 요 수준이 나오는 거고 9분류로 갈수록 기능 수준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1분류로 갈수록 기능 수준이 안 좋으신 분들 제가 현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시설 쪽에서는 보통 1분류에서 3분류에 분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수였고요. 그리고 나서 주야간 보호 같은 곳에서는 기능 수준이 좋은 7분류에서 9분류 기능 수준을 가지신 수급자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앞으로 이 일상생활 훈련에서는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자료집을 보시면 나중에 자료집을 살펴보시면 제공 지침이 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1분류에 필요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그게 제공 지침에 담겨 있고 나 이런 제공 지침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활동만 하면 되는지 그 활동복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수준이 만약에 낮으신 분들이죠. 1에서 3은. 그분들한테는 기능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유지. 근데 만약에 기능 수준이 좋으신 분들은 예방이 더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기능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1에서 3분류는 더 이상 기능이 악화되지 않게 그래서 아까 그 질문 4개를 던져서 그 4개만 수행을 하면 이 1에서 9분류 체계에 들어가고 그 각 분류에 맞게 신체 훈련은 인지 훈련은 일상생활 훈련은 그런 것들을 어떤 걸 하면 되는지 다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1분류부터 9분류에 어떠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줘야 되고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